지금부터는 회원들의 질문 중 각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2분 이내입니다. 순서는 4번 이동욱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구 우리 정봉진 회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후보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제 회원들의 마음이니까 이걸 다 담으셔가지고 다음에 잘 회장이 되시면 잘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정고 의사의 정봉진입니다. 이민태 회장님 그 탄핵 이후에 비대위에 대한 회원의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현안에 대한 대처가 한 박자씩 늦다는 회원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중차대한 시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후보님들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라면 남은 기간 어떻게 비대위를 이끌어 가실지 한번 그 해안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탄핵 중국과 수시 정원이 이제 확정됨으로써 의대 정원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이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더해지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과 동시에 초를 누릅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이 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저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도 매번 서울역 앞에서 전공의들과 이 영하의 날씨에 의대생들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대화도 하지 않으면은 그 갈등의 끝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의 비대위의 그 기조가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좀 그런 기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비대위라면 저는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왜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해서 해야 된다. 지금이 이제 사실 이제 수시 정시가 다 진행이 되면 사실상 또 되돌리기 힘든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지금 뭔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조금 모양새가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싸워야 되고 이슈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화의 장에 앉아서 이 문제를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할지를 물론 여러 비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난을 받을 지도자라면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실패나 비난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 이것은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하겠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대행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러니까 한 명도 뽑지 마라. 그대로 가겠다가 아니면 이제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다. 교육이 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결국은 수시에서 지역균형에서 미달 나는 거를 추합으로 뽑지 말고 정시로 이열하지 말고 그게 규정에 있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법적 소송이 들어올 거겠지만 세상에 법도 어겨가면서 계엄까지 했던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 취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 어쨌든 2월 6일 이전에는 3,058명으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대로 뽑아줘도 2배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렇다고 7,500을 그대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그리고 당장 내년 1월 초에 군대 가야 됩니다. 지금 전공의들. 그들 가면은 3년 후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올지는 우리 후배들의 선택이지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는 환경은 만들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2년 연속 휴학 안 되는 학생들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이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몇천 명씩 휴학을 할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정부도 다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이제 대통령 날라갔으니
아무리 대선이고 뭐가 딴 게 급하더라도 일단 학교를 살리자. 학생들을 살리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1번 김태우 후보님. 네, 우선 지금은 의료 계엄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사적으로 모집 중단을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이런 원칙에 기반해서 책임자 문책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제 정부, 즉 정책권자, 대통령이라든지 복지부 장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치권을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는 실패한다면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만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차선책, 최선책을 저희들이 찾아서 나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강희경 후보님. 네,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활발히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비대위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비대위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가 좀 의문입니다. 정원 문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우리만 답답합니다. 학생들만 답답합니다. 지금 이미 수시 합격한 학생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이미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성적에 따라서 이미 진학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선인지 아닌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 학생들 우리가 정원을 줄인다고 주장함으로써 못 들어오게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들도 이미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일부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한나 선생님 말씀하신 교육 가능한 숫자 당연하죠. 교육 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총장을 비롯한 각 대학의 각각의 집단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총장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그 결정은 그 집단에서 할 수 있게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쓸까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야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가 어저께 주장했던 국회 토론회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산진구 이영우 회원. 죄송합니다. 3번 주수호 후보자님. 답변하기 어려운데 넘어가시지 그냥. 자꾸 넘어가고 싶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는 정도를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왜 불거졌죠?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허위로 시작된 게 현재의 사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좋고 전 세계에서 건강의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선동에 의해서 이때가 온 겁니다. 의사 숫자가 늘고 줄는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이니 응급실 뺑뺑이니 지역의사의 붕괴가 OECD 대비 의사 숫자가 적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을 한 것이고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는 잘못된 제도의 누적으로 인해서 오늘의 사태가 불거진 거라고 저희는 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오진했으니까 숫자를 누리자는 것이고 우리의 진단에 따른 처방은 뭐냐?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갖고 정부랑 딜을 하거나 정치권에 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 의료의 노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당한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조하게 정치권에 만나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저희들이 갈 길을 제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답을 달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서서 협상을 하자고 말합니까? 저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저들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이영호 회원님 혹시 질문 준비됐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 이영우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대 증원 문제에 어떤 초점이 많이 막 이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원도 있고 물론 의대생들도 있고 전공의들도 있지만 일반 회원들도 의협 회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협 회원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법적인 단체의 귀속이나 의무사항 이수를 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어떤 자율 징계권 같은 것들을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아내서 어떤 힘 있는 의협이 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후보님들께서 그런 징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정부로부터 어떻게 획득을 하실 건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게 전임 회장님의 막말, 이 대국민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협도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지도, 의협의 어떤 인지도를 후보님들께서 과연 어떻게 다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협으로 만드실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묻습니다. 네, 5번 최한나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 이제 집행부에서 면허관리원 시작하자마자 면허관리원하고 의학정보원을 가장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쨌든 그런데 뭐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당연히 이거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정신과 병력이 있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인이 그러니까 사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까지 다 합해서 치과의사가 해서 몇만 명이 진료보고 있다 이런 선동에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서미화 의원인가요? 저희가 국회 토론했습니다. 국회 의협에서. 그래서 어쨌든 마약이든 그냥 국민들 선동하긴 좋죠. 정신과 정신질환이든 그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진단합니까? 우리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의 임상 능력을 판단하고 아니면은 중지시키거나 치료받게 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시죠. 근데 그때 나왔던 복지부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면허관리원을 해야 된다 했더니 저희의 주장은 공감을 하는데 면허 관리라는 게 국가에서 자급하는 발급이고 그 위에 유지 관리 그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의협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제가 회장이 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임상 의사로서의 자격 관리는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전문가 단체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국민의 거기에도 합당을 하고 정부도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징계권으로 가지만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그런 임상 의사 관리를 할 것입니다. 네. 네, 1번 김태우 회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요약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율징계권은 저희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악성 우리 회원 1, 2% 때문에 전체 98%가 욕을 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허나 변호사협회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필요성에 대한 피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떤 자율 징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 정화도 자정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러기 전에 사실 준비해야 될 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원할 때 어사회를 격려하지 않고 보건소에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 자율 징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할 거고요. 막말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저는 협회장의 어떤 대외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막말하지 않고 떳떳하고 외부로부터 존중받는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협회장에 나설 때 과연 저는 떳떳한지 저는 깨끗한 사람인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출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지지, 격이 높은 대한의사협회장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2번 강희경 후보님. 네, 면허 관리와 자율징계에 대해서는 앞선 후보님들 말씀에 하나도 제가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후보님들 말씀을 저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는 말씀이셨죠. 우리 의협의 권위를 의협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셨는데 결국은 국민 편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은 국민 대토론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큰 규모가 됐든 작은 규모가 됐든 원하시는 국민들이 나와서 의사들에게 충분히 얘기하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현실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디어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에 우리가 꼭 다루고 싶은 이슈 같은 것들이 다뤄질 수 있게 그렇게 미디어 쪽과 또 법계랑도 굉장히 다양한 직역과 의협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의료 다른 직역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직종과의 원활한 관계 이해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번 주소 후보자님.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는 거는 우리가 자율징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없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게 되면 회원들에 대한 리더십이 크게 되는 게 그게 정부는 싫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좀 전에 김태구 우리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예전에 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요청을 했어요. 최소한 자율징계권 문제는 나중으로 하자. 최소한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의사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미신고 회원이 50% 넘어요. 근데 복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미 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는데 또 시군구 의사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 신고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시군구 의사회 가서 개설 신고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개설 신고 해주겠다. 답 못해요. 그럼 정부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율집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핑계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의사협회에 있는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핑계에 핑계. 자, 두 번째 문제. 의사들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다시 존경심과 신뢰를 얻을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진료실 밖에서 일과 후에 아무리 봉사활동하고 아무리 사회활동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서 환자로부터 진료 중에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 스스로 환자분들이 의사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당해도.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을 받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욕먹고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4번 이동욱 후보님. 예, 자율징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자율은요, 타율적인 것을 다 두고 또 의사협회까지 징계권을 갖겠다는 그런 형태의 논의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면 그동안 회원들을 괴롭혀왔던 뭐 복지부라든지 뭐 심평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징계권을 다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옥상 옥의 징계권을 가지는 것은 회원들로부터는 이중 고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제 사실은 자율징계권은 우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의사협회가 전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타율적인 걸 그대로 둬서 회원들이 기존의 보건소, 복지부 면허정지, 면허취소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협회까지 완장차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원들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소위 그 전문가 평가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원들이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서 옆에 또 동료 의사가 전문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부르고 또 의사협회에서 면허관리원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오라 가라 그러고 거기다가 보건소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복지부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병원 한번 하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협이 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나 동료에 대한 너무 관대한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좀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엄정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원 중에서 강동환 회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부산시의사의 보험이사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혹은 의료비 지급 체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보통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해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후보자님 아시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1번부터. 예, 1번부터 쭉 그냥 5번까지. 네, 문케어 전후에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평균 한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병원 종별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6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보통 정부가 그 정도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정부 통계를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욱 후보님. 예, 5번까지 간단하게 맞네요. 아니, 요거는 단답형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6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지금 진료비 체계여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만 정부 발표 기준은 한 22년도까지 65% 안팎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씩 변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65% 정도 되고 참고 자료를 봤을 때 OECD는 보장률이 물론 이제 통계 내게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한 75%에서 한 80% 정도로 된다고 이제 일단은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장률을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사실 건강보험 재정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 수준이나 아니면은 좀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옳은 방향이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1번 우리 김태우 후보님부터 2분으로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그러면은 건강보험료율을 우리가 얼마 정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올리겠다 그러면은 정부는 국가 재정을 과연 의료계에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율을 올려서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보장률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보장률을 우리가 1% 2% 올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는 어느 정도의 누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그걸 높인다는 것은 결국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을 손을 좀 보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의료기관 입장이라든지 국민 입장에서 과연 이 비급여가 과연 나쁜 것인가? 우리 의료기관 입장에서 국민이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환자의 선택권을 줘야 될 부분이 결국 비급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장률이 너무 올라가면은 결국은 의료보험에 편입되는 질환들이 많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올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강희경 후보님. 네, 건강보험 보장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요. 결국은 보건의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더 확립이 되고, 그래서 1차 의료, 지역 의료에서 충분히 건강 케어를 하고, 그게 급여 진료뿐만이 아니고 정말 건강을 보다 낫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분율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악화되기 전에 먼저 치료를 해서 악화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료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케어를 충분히 해도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급여율과는 사실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진료, 그리고 이런 건강 케어가 충분히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3번 주소 후보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가 GDP 대비 경상가립의 9.8%인 나라입니다. 9.8%는 어느 정도냐? 이미 OECD 국가의 평균에 도달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의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16% 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 의료비를 늘어나는 의료비를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는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의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들이 선도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독점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로는 절대로 유지발전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독점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환자도 의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또는 일부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같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한정으로 모든 진료가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스템은 안 돼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더 옥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총액계약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의사들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4번 이동욱 후보님. 예,
마시고 잠깐만요. 항의를 한번 하기 누르지 마시고 좀 달라. 자꾸 누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장률을 올려야 되냐, 뭐 이런 내려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도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로 그렇게 좀 의료에 대해서는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외제차를 굴리면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보장률을 좀 내려야 되고 힘든 사람들은 보장률을 훨씬 더 뭐 95% 100%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몇천 원 내고 진료받는 나라 이것이 맞는가? 우리가 식사도 뭐 몇만 원씩 오늘도 보니까 하던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해외로 독일로 일본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몸에 하는 건데 내가 몇백만 원 들더라도 비록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최고를 받고 싶다 하는 국민적인 니드가 있는 거고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몸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부자고 최고의 리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사람들은 보장률이 아니라 최고의 내 몸의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고 좀 서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보장률을 당연히 올려야 되고 의료계도 그렇게 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배한나 후보님. 네, 나오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장률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은 모든 의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면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하세요. 10초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숨 쉬시고. 회원 여러분, 지켜봐 주시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년 넘게 요구됐던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때려 부쉈습니다. 지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선언적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보장률도 높이고 의료비 증가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땜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얘기하는데 우리 내부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뭐 말씀드릴 저는 당연지정제, 강제지정제에 대해서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료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전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정말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이 의료 보장률도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국고 지원을 법에 정한 대로 20%만큼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 때 분명히 50%까지 늘린다고도 지키지 않았고 정부가 국고 지원을 안 하고 보험률도 올리지 않으면서 의사들만 통제하는 걸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 모든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다 아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맞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늘려왔던 고품질의 의료를 저비용으로 접근성 좋게 했던 것은 훼손되지 않는 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까 모자란 것도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있으면은 저는 5분의 후보 중에서 의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제가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의협이 이제는 의료제도, 의료 문제 나오면 의협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단체로 되는 첫 회장이 되며 탄핵당하지 않는 첫 회장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안 놓치시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경남 의사회 회장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김민관 경남의사회 회장님 질문 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1시간 넘게 뭐 여러 가지 의료 현실과 의료 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딱딱한 질문도 답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또 겸사겸사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경상남도 의사회 회원 전체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우리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협 선거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홍길동이는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우리 회원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각 후보님들께서 스스로로 돌아와 보았을 때 우리 회원들이 내가 회장이 되면 이런 점은 참 걱정을 하실 것 같다. 어떤 거를 나를 걱정을 할까라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다. 스스로 뭐 쉽게 얘기하면 2분간 자아 비판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번 강희경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가 된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네, 제가 회장이 됐을 때 회원들께서 걱정하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협의 회무를 모른다 이실 것 같습니다. 의협에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의협도 조직이고 보통 어떤 회사가 망해갈 때 다른 CEO를 영입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대 교수 비대위를 하면서 6개월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6개월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하였고 7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희 리더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무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경험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운동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열정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회원 여러분, 선배님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 꼭 모시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각 직역에서 부회장을 한 분씩 모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직역의 의견을 듣고 경험 많으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주소 후보님.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가장 강력한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과거의 주소라고. 저는 저번 선거 때도 과거의 주소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9년 전에 음주교통사고로 제가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를 살았습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충분히 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유족들부터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고 천철을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내줬습니다. 그 이후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숙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수호가 회장이 되었을 때 언론들이 물고 뜯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저번 제가 언론홍보위원장을 할 때 드러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언론에서 가볍게 타치하고 안 했어요. 왜? 이게 개인의 문제인 거거든요. 의협 회장과의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가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로 세금을 받고 있는 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일부 의료계 내부에서 제가 싫은 사람들이 그에 계속 큰 험담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음주 뺑소니 살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제 과거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떳떳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을 회원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와 미래의 주소가 과거의 주소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를 떨어뜨릴 겁니다.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요. 현재와 미래의 주소가 과거의 주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후보님. 예, 저 사람은 뭐 투쟁력은 있는데 소통이라든지 뭐 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뭐 아니면 독선적일 것 같다. 좀 배타적일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걱정을
저는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계 의과대학 출신들이 있는 교수 전공이 개원이 또 21개 과가 있는 수도권 의사회를 원만하게 잘 해무 조율을 해온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또 이사회도 사실 제가 2018년 초기에 회장됐을 때나 지금이나 이사회 참석 숫자가 똑같습니다. 제가 독선적이라면은 아마 회무 말기에는 별로 이사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겠지만 저는 이사들 참석률이 똑같을 정도로 생각보다 제 생각이 별로 없고 상대방 생각들을 굉장히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잘못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제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전공이 만나도 우리 토요 집회조차도 경기도 전공이 대표에게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순서도 하고 연자도 다 알아서 결정해라.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회장으로서 보완해 준다는 입장이었지 제가 뭐 어떤 제 생각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한나 후보님. 오늘도 어떤 회원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면택 회장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회원들이 회장을 뽑아서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으로. 사실 제 뭐 무슨 커뮤니티에 뭐 제가 되면은 이면택 시즌 2다 뭐 그대로 그 사람들 다 올 거다 이런 얘기 저는 사실은 저에 대한 그 네거티브를 그거 외에는 아직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회원들이 뽑아서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다른 후보 뽑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어느 분이 회장이 되셨어도 그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회를 위해서 일할 생각으로 사직이 됐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회장님을 뽑았던 회원들의 마음도 제가 안고 가고 싶습니다. 또 그 회장님을 탄핵시킨 대의원님들의 마음도 안고 가고 싶습니다. 회장님 개인의 무슨 막말이나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회장을 왜 뽑았고 왜 탄핵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정말 옆에서 다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고 화합하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탄핵 이후에 연락 안 되십니다. 마음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회장 대행님은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거는 정말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이대로 떠나는 건 무책임한 거다라는 그들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의협은 새로워져야 되고 다 좋은 말씀 많이 오늘 뭐 들으셨겠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의협 회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힘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최한나가 했던 일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각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왜냐면서 저 사회자님께서 저도 제가 아니 멀어가지고 사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 멀어서 안 보이시죠? 자리 배치가 요령있어야 네, 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긴장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네. 여유가 생겼죠. 예, 좋습니다. 네. 1번 김태구 후보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네, 저의 장점은 25년간 해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소통의 아이콘이다. 이게 저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너무 가슴이 따뜻한 후보다. 정이 많다.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를 지금 걱정을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걱정 스스로 하는 건 사실 없는데 외부에서 아마 말씀하신 투쟁성이 좀 약하다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상대책위원장이 투쟁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비상대책위원장을 4번이나 했습니다. 뭐 투쟁위원장은 2번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본부장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구속 수감을 각오하고 사실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의료 붕괴를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무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게 걱정을 스스로 하면서 또 더 이러한 부분 해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